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할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33살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도 벌써 4년째예요. 지난 추석 이야기인데 설도 다가오고 그러니 또 생각나서 아주 우라가 치밀어 오르네요. 고향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던 신랑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정말 우연한 기회로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고향에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회사에서 다시 만난 신랑과는 우연한 만남 때문인지 타지에서 서로를 제외한 그 상황에 끌렸는지 그렇게 순식간에 정이 들어버렸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재작년 첫째가 생기면서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출산휴가가 끝난 뒤에 회사로 복귀해서 보모를 쓰더라도 돈을 더 모으려고 했는데 연이어 둘째가 들어서게 되면서 회사로 복귀하는 건 포기를 했고 저는 그대로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신랑 혼자서 외벌이로는 넉넉한 편이 아니라 걱정이 되었는데 둘째가 갑자기 생겨버린 것에 나름 책임감을 느꼈는지 남편이 자기 용돈도 한 달에 2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으로 옮기겠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저와 신랑은 동양 출신이라서 시댁이나 친정이 전부 한 동네에 있어요. 신랑과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서 명절 때면 차를 끌고 내려가야 하지만 일단 내려가기만 하면 양가가 차로 20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짧은 연휴인 명절이라도 양가를 똑같이 챙길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은 좋아요. 이번 추석은 신랑 회사에서 웬일로 목금에 연차를 쓸 수 있게 해줘서 10일에 가까운 긴 연휴를 맞게 되었습니다. 10일이나 되는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어디 가기도 그렇고 해서 시댁이랑 친정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명절날 내려가면 시가에서 친정이 20분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명절 당일날 제사 지내는 것만 끝나면 제가 친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도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둘째 낳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신랑의 동생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집안의 유일한 여자인 시어머니를 도와 같이 음식 준비를 해요. 시가 자체도 제사에 그렇게 목매다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자잘한 음식은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명절 스트레스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오히려 둘째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제가 나서서 일을 도와드려서 그런가 시어머니도 제사가 끝나고 시가에 남아있으면 저보고 여기 있어서 뭐하냐고 어서 친정 가서 부모님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 빼고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너무 충격적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신랑도 같이 친정에 가긴 하지만 보통 점심 정도만 같이 먹고 시가로 돌아와요. 친정 부모님이 신랑한테 워낙 잘해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지 매번 친정만 가면 이리 앉지도 서 있지도 눕지도 못하고 애매한 모습으로 불편해하는 모습 때문에 친정 부모님도 안 봐도 되는 사위 눈치를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저는 친정에서 남편은 시가에서 그렇게 연휴를 보내는 게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시가에서 눈치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역시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집에 있는 게 즐겁고 좋기만 하네요. 나와 산 지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쓰던 방도 그대로 남겨두셨기 때문에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기분으로 연휴를 즐겼습니다. 이래서 집보다 좋은 곳이 없다는 말이 있는가 싶더라고요. 문제가 생긴 그날은 신랑과 같이 친정에 방문의 시간을 보내다가 신랑은 시가로 다시 돌아갔고 저 혼자서 친정에서 하루를 머문 다음 날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돼서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신랑 동생들까지 해서 시내에 있는 불가마에 다녀오겠다고요. 이 시국에 사람 많은 곳 가는 건 내키지 않았지만 시댁에서 매 명절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다니는 목욕탕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먼저 제 계좌로 3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걸로 친정 부모님하고 중국 음식 같은 거라도 시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대학생인 제 남동생도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은지 아침 대바람부터 집 밖에 나가서 친정 부모님하고 저 3명밖에 없으니 요리한 게 인원수대로 면 한 그릇씩 시키면 돈이 딱 떨어지겠더라고요. 용돈도 줄었는데 웬일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챙기나 싶어. 비록 중국 요리였지만 친정 부모님께 신랑 칭찬을 하면서 음식을 시켜 먹었죠. 그렇게 명절 동안 육아 스트레스도 잊은 채 꽤 괜찮은 연휴를 즐기고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올라왔죠. 더 쉬고 싶기는 했지만 웬만한 여름 휴가보다 더 긴 연휴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은 조기 축구에 사람들하고 공차러 나간다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비운 상황이었고
저는 집에 남아서 밀려있던 집안일과 명절 세느라고 챙겨갔던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가져간 외투를 꺼냈는데 거기서 매캐한 냄새가 잔뜩 나더라고요. 신랑이 워낙에 좋아하는 외투고 출근할 때도 자주 입는 옷이라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겠다 하고 외투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고 있는데 거기서 영수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무려 68만 원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찍혀있는 남편의 카드 뒷번호가 보이더라고요.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을 눈을 씻고 봐도 신랑의 카드가 분명하더군요. 날짜는 시댁 식구들과 불가마에 간다며 친정부모님 짜장면 시켜준 그날이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근처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그 지역 사는 분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한우집이 있어요. 고향 동네에선 유명한 곳이라 저도 아는 데였지만 워낙 비싼 곳이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투뿔한우 전문점이고 100g에 3만 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명절날 내려갈 때마다 그 식당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신랑한테 그냥 저런 데서 한번 고기 먹어봤으면 싶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까지 했던 가게입니다. 신랑도 그럴 때마다 여유가 생기면 저런 데 못 가볼 것도 없자 하면서 언젠가 꼭 한 번은 가기로 했던 그곳이었어요. 고깃집 가지고 뭘 그러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자란 생활비 때문에 허리띠 졸라맨다고 겨우 먹던 게 마트에서 삼겹살 행사할 때 아니면 무한리필집 가서 먹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더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던 건 언젠가 둘이 같이 가서 저런 데서 한번 꼭 먹어보자고 약속한 그런 곳에 저만 쏙 빼놓고 시댁 식구들만 데리고 가서 먹었다는 사실보다도 마누라랑 장인장모 식사는 짜장면으로 퉁치고 굳이 그 사실을 숨긴 채로 시댁 식구들만 데리고 가서 먹었다는 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신랑이 용돈 아껴서 자기 부모한테 좋은 거 사주는 게 뭐가 문제냐 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러기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너무 많았어요. 둘째가 생기면서 제가 강요한 적도 없는데 신랑이 자기 용돈을 줄여가면서까지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줬고 그렇게 용돈을 줄이고 나서도 신랑은 이따금씩 경조사비, 조기축구회 회비, 교통비가 모자라다 등등 이런 자잘한 이유들로 용돈이 모자란다며 생활비 통장에서 용돈을 추가적으로 가져간 적이 너무 자주 있었거든요. 그러던 사람이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한우집에서 70만 원을 쓰고 왔는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촉이 들더라고요. 조기축구회가 끝나고 어디서 또 한 잔을 걸치고 왔는지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들어온 신랑에게 영수증에 관한 건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신랑이 출근했을 때 전화기를 들었어요. 저도 신랑과 같은 회사를 다녔던 데다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몇몇 직원들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너무나도 참을 수 없어서 격리과에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이니 꼭 좀 부탁한다 했더니 후배가 곤란해하면서도 지급 내역을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신랑은 비밀통장을 만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신랑의 고정금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들은 전부 비밀통장으로 받도록 해놨더라고요. 곧바로 신랑이 비밀통장을 만든 은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알려줄 수 없다였어요. 부부인데도 안 되는 거냐 했더니 계좌주인 신랑이 본인이 통장을 개설한 지점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조회 업무도 할 수 없다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 앞에 그 고깃집 영수증을 들이밀었죠. 이게 뭐냐고 조용히 물어봤는데 신랑의 안색이 바뀌더군요. 친정에 짜장면 사주고 너는 그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고 한마디 했더니 대번에 부모님이 고기가 좀 먹고 싶다길래 그동안 용돈 모아둔 걸로 사드린 건데 자식이 부모 고기 좀 사줄 수 있지.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내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용돈을 빼고 나머지 돈을 생활비라고 저한테 다 주는데 그러면 너도 생활비 아껴서 친정부모님 데리고 가서 고기를 사드리면 되는걸. 제가 돈 아까워서 제 부모한테 효도 못한 걸 왜 자기한테 화를 푸느냐고요. 씻고 나와서 고기가 땡겨서 다녀온 건데 먹는 것까지 일일이 저한테 전부 허락을 받아야 하냐면서 말이죠. 차라리 거기서 저에게 사과를 했다면 다음번 명절 때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서 한 번 더 먹자고 저를 달래주기라도 했다면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비상금 통장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신랑의 모습에 저도 남편의 비밀 계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은행에 몰래 만든 계좌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더니 그때부터는 신랑의 얼굴이 아주 사색이 돼서 말도 제대로 잊지를 못하더군요. 용돈도 너가 줄인 거고 모자란 만큼 생활비에서 돈도 더 빼가 쓰고 있으면서 비밀 계좌까지 만든 이유가 뭐냐 묻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못하더군요. 끝끝내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는 신랑에게 내일 보자고 이야기하고 그날은 아이방에다가 이불 깔아놓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랑의 출근길을 동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다니던 회사 근처에 가니?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제 경력까지 포기한 결과가 있건가 싶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 자주 가던 근처 카페로 가서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점심시간 맞춰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나온 신랑을 데리고 같이 은행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동행한 상태였으니 아무것도 안내해 줄 수 없다던 은행은 결국 제 앞에 신랑의 비밀계좌 내역을 계좌를 개설한 시점부터 전부 뽑아다가 가져다 줬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 그 시점부터 신랑은 저 몰래 월급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받는 비밀계좌를 개설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 내역은 더욱 더 가관이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술집에 다녀온 것부터 어디다 썼는지 현금 인출도 한 번에 몇십만 원씩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시가에도 저 모르게 1년에 두어 번씩은 몇백씩 보낸 기록까지 싹 다 나오더군요. 친정에는 생신날과 어버이날에 한 분당 10만 원씩 해서 보내던 게 전부였는데 아끼고 아껴서 살림살이 나아지면 금액을 올리자고 하던 말이 제가 집에서 애 보는 동안 둘이 같이 아껴서 잘 살아보자고 해오던 말들이 여태껏 전부 거짓부렁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화도 나지가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둘째가 울고 있어 업어가며 달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도 눈물이 마구 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신랑은 제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냐는 말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화낼 기운도 나질 않았어요. 일단 신랑의 비밀 계좌는 해지해버렸습니다. 신랑의 용돈도 없애버렸고 모든 돈을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바꾸어버렸어요. 물론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미리 액수를 알려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살펴본 뒤에 그때그때 제가 보내주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건 너무하지 않냐는 신랑의 반응에 너가 그동안 사회생활 한답시고 몰래 결제한 술집들이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 말에 곧바로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군요. 시가에는 그동안 비밀계좌에서 보낸 금액만큼의 용돈이 친정에 갈 때까지 앞으로는 일절 한 푼도 보내거나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신랑이 시가에 용돈 보내는 건 매번 보내던 액수로만 계산해보면 앞으로 12년은 시가로 어떤 명목으로든지 돈 보낼 일은 없어졌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구정 때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시켜놓고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친정 식구들 투プラ노 사주러 간다고 말하고 무안을 잔뜩 준 뒤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남편을 전부 용서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아이 둘에게서 아빠를 뺏고 싶지 않아 내린 결정이기도 해요. 허나 여태껏 저를 속여온 기간을 생각해보면 도무지 분이 풀리지를 않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 싶다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도무지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다음 구정이 지나면 여러분들께 후기랍시고 사연 한 번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아직 있으니 혹시 제가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기입니다. 사연 보내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나 지났네요. 여러분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신랑이 저 몰래 다닌 술집이 뭔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상금으로 현금 인출해서 어디다 썼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보통 술집에서 카드 긁은 날마다 인출했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살펴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신랑한테 어디 설명해봐라 했더니 당연히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잡아떼더군요. 해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화투치러 다녀왔다나요. 오히려 지금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며 대번의 성질을 부리더군요. 멍청한 인간이 화투라고 하면 제가 잘했다고 칭찬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물론 전자보다는 나은 편이긴 하지만 진실이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저 혼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고군분투하고 애써봐야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친정 가서 고기 한번 사 먹는다고 끝날 일이라는 생각도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 신뢰를 저버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 모르게 변호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신랑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가져갔는데 술집을 다녀온 날 이후에 남편의 행위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조금 어렵겠다는 듯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화투장 다녀온 걸 이유로 든다고 하더라도 신랑이 중독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인출금이 소액이기도 하고 계좌 기록이 두어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상습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고 하시네요. 협의 이혼을 하라는데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양육권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말과 함께 친권도 양육자의 경제적인 상황까지 봐서 이 경우에 제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사무실을 나오는데 너무 막막하더군요. 직장을 떠난 지 기간이 좀 되지만 앞으로 돈이야 벌면 되는 것이고 일할 곳이야 어떻게 구하려면 구하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 아이 둘을 제가 돌보지 못하니 말이에요.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시가도 가까운 편이라서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자주 마주치게 될 것 같아서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아이들만이라도 저와 함께 지낼 수 있게 일단 단일 회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정엄마에겐 사정을 설명드렸고 어머니는 흔쾌히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직장을 구하면 근처에 제 돈으로 월세방이라도 구해드리려고요. 신랑에게는 복직은 물 건너갔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하는 중이라고 이야기해뒀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건 비밀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사회생활 하면서 돈 필요할 텐데 제가 너무 저만 생각했다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에게 돌려줬습니다. 당장이야 조심하겠지만 집어넣게 못 준다고. 분명히 언젠가 한 번 저 모르게 다시 다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를 대비해 증거를 착실히 모으려고 합니다. 제가 번듯한 직장이 생겨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온건히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때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 보려고 해요. 당장은 꼴도 보기 싫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제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신 응원과 여러 의견들 감사합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